그러면 그 원상회복음 하기 전에 그 460페이지 다시 펴보세요. 그 제일 위에 1번 판례,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개념에서 제3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제를 했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매매를 했다, 등기전이 됐고 다시 이제 제3자에게 또 매각을 해서 등기전 받았다. 얘가 이제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은 얘가 해제 의사표를 하기 전이어야 돼요. 전에 이제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판례가 있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사람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매도인 갑쪽에서 해제 의사표시를 먼저 했어요. 근데 등기는 말소를 아직 안 시켰어요. 왜냐? 말소 안 시켜도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그러면 등기는 얘 앞으로 그대로 됐다 보니까 얘가 이자를 소유자로 믿기 십상이라고 말이요. 해서 양도를 받았다. 이런 자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될 건가? 원론 측적 이야기를 하면 해제 의사표를 하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만 보호가 되니까 해제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후 말소 등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도 보호를 좀 해주자 그래서 제3자 범위를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따 한 가지만 조심하죠. 그게 1번 판례가. 거기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전 등기가 경료돼서나 계약이 해제된 후, 먼저 해제가 된 거요. 해제 후 소유권 있는 등기가 뭐하기 전에 말소 기천, 이때 중요한 거, 여기서 제3자가 보호가 되려면 선의자만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는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해제 의사표가 먼저 있은 경우는 해제 의사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모르고서 매수한 자만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세 가지 순식간에 후 말소 등기 전, 그 다음에 얘가 뭐인가 선의인가 이것만 확인하는 말이에요. 해제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 요런 애까지는 보여주자고 말이에요. 해제 의사표 후 경우는 선의인가만 꼭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취소하고 해제 차이점을 물어볼 때 이렇게 외우고 다니면서 악을 빼락빼락 쓰니까 요즘 시험에서 빵점을 맞는다 그 이야기인데, 취소는 물론 이행한 것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행한 것이 있을 때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 이행받은 거 상대방에 돌려주는데, 취소는 이제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했다시피 법률상 오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취득한 이득은 돌려줘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돌려주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으로 간다. 해제의 경우는 이제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 돌려주는 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외울 때 취소와 해제 차이점을 외울 때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요즘에는 이제 비교 문제가 별로 안 나온다고 그랬죠. 옛날에 저 비교 문제를 많이 냈을 때 이런 걸 한번 지문에 낸 적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 시험에 취소와 해제 모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지문을 냈어요.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취소 해제 모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냈는데 요게 틀린 걸로 고른 사람이 99%였다고 말이야. 왜 틀렸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제하는 원상회복 의무니까 요게 틀렸다. 이렇게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짜리가 수두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 원상회복 의무도 본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런 매매의 경우에 얘가 계약금 중도금을 한 1억을 받았다. 잔금을 지급 안 하니까 얘가 계약 해지하더라. 왜 1억 원을 돌려주느냐? 요 1억 원을 취득하는 법률상 원인은 매매예요. 근데 이게 해제가 됐으니까 1억 원을 취득하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갖고 보유하게 되면 원래 이 계약금 중도금 얘 돈이잖아요. 타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는 뭐하고 있고 이득을 취하고 있고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안 하게 되면 얘한테는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말이야.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도 본질은 뭐에 해당이 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해제의 경우는 뿌듯불 원상회복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총칙 떠올려보라고 말이야. 부당이득 반환 해당이 되면 재산 반환 범위가 민법 74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졌어요.
수익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해서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만,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 다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에 관한 특칙으로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이에 관한 특칙으로서 뭐예요? 141조 전문대 입에서 탁탁 나오도록 하세요. 체계 잡으세요. 정리정돈하고. 왜 이게 안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애운과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늘질 않아요. 계속 애운 것만 가지고. 이 141 단서 이에 관한 특칙, 선악 불문하고 이익 현존한 것 돌려준 놈이 있어요. 그게 제한 능력자. 열이 돼 있다고 말. 근데 원칙은 이제 이렇게 구별하도록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해제의 경우도 본질은 이제 부당이득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원래대로라면 748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이 만약에 선이다. 이게 해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계약 체결하면 선이에요. 그 대부분은 모르겠죠. 처음부터 해제된 얘가 처음 이행 안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 체결하는 놈 없으니까. 그럼 얘가 선이라 그 말이야. 그럼 748조에면 얘가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술, 도박, 유흥비로 날려버렸다. 현재 수중에 3천 가지고 있다. 얼마만 돌려주는 거야? 3천만. 근데 해제 제도를 우리 민법에 뭐 때문에 두고 있는가? 그 본질을 생각을 해보라 말이야. 해제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으나 어떤 사정에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때 계약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해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1억 받았으면 1억 그대로 반환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관한 748조가 정의되면은 그게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관한 특칙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랑을 그대로 두고 있고 뜻풀이 그대로 해보세요. 원상회복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어떻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도 가르쳐줬어요. 저번 시간도 뭐 불문하고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 따질 필요 없이 받은 급부 전부를 돌려주면 된다. 이게 원상회복 의무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로치 2번 성질은 아주 중요한데 동그라미 1번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이다. 이때 가장 핵심은 동그라미 2번 제일 뒷꼴랑지가 판례. 해제로나 원상회복은 원래 상태 돌려야 되니까 이익의 현존 여부 따질 필요 없이 수익자 뭐 따질 필요 없이 선악 따질 필요 없이 뭐 하라? 받은 급부 전부를 그대로 돌려 1억 받았으면 1억 그대로 돌려주라고. 그래야 원래 상태 돌아가니까. 그거 정리 딱 하고. 그게 가장 핵심 동그라미 2번이. 확인했나요? 그 다음 원상회복 범위에서 원물반환 원칙이다. 이때 우측으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디귿번 548조 2항 시험에 쏟아져 나오니까 정리 잘 하시고 여기 매도인처럼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날로부터 뭐 하라?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워낙에 출제가 되는데 아마 열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이에 관한 판례가 그 가액반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밑에 박스 속에 있는 판례 사례요. 이거를 함정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왜 이 경우에 이 매도인처럼 계약을 해줬을 때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매도인의 경우에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이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되는가? 요걸 묻고 있는 판례라고 말이에요. 원래 저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예요. 얘는 요 금전 돌려주고 얘는 건물 반환하고 등기까지 했으면 말소시키고 이게 동시행관계 건데 그러면 이 갑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 돌려줄 돈이 1억이다. 이걸 바로 반환을 안 해줬어요. 듣고 있죠? 그럼 이것도 반환 의무 이행 지체에 해당되는가? 먼저 사고해 보세요. 힌트는 다 줬어.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라고. 그럼 해지하면 원래는 바로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바로 안 돌려줬다고 말이야. 그럼 이게 반환 의무 이행 지체에 해당이 되는가? 내 묻고 있는 거야. 다시 하게요.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야. 얘가 요 금전 반환 돌려주는 거고 얘가 목적물 반환하고 이건 동시행관계예요. 자, 이 경우 이 금전을 바로 반환 안 하는 것이 반환 의무 이행지체 해당되는 이걸 집중 물어보니까 사고해 보라고 말이에요. 이행지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동시행관계라고 몇 번 전제를 해줘도 그리 모르나요?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잖아. 얘한테 네가 목적을 반할 때까지 요 1억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금전을 바로 반환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지체가 될 일이 없잖아요.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걸 특히 유념하라고 말이야.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니까 이 매도원이 이 반환줄 금전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 의무 이행지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 받은 금전에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이는 것은 반환 의무 이행지체 때문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거기에 판례에서 거기에 두 번째 줄에 그 뭐 동시행관계에 해당이 된다 뭐 쭉 써 있고 이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지체로는 손해배상 아니다. 요거 조심하라 말아. 요거는 바로 반환한다 해서 반환 의무 이행지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니까. 그럼 왜 이자를 붙였느냐? 원상회복의 본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 부당이득의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자를 붙인다는 소리지. 반환 의무 이행지체 때문에 이자 붙인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 말이야. 이때 또 하나 조심하자 말이야. 그게 이제 판례 그 뒤에 뭐 연 오프닝 외우지 마세요. 숫자만 나오면 외우는데 법 공부는 숫자 외우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민법 공부는 그 연 오프닝 그 외우지 마시고 그 시험 안 나오니까. 뭐가 핵심인지 방금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548조 2항에 의하면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도 되어 있죠. 이자 붙이는 이유는 반환 의무 이행지체 때문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갖춘 거 붙이는 거인데 문제는 이 548조 2항에 약정해제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약정해제 약정해제의 경우도 약정이라고 그랬었나? 이 약정해제의 경우에도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받는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는가 548조 2항에 적용되는가 내가 묻는 거예요. 약정해제의 경우 이 판례가 약정해제보다 적용되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약정해제 약정 적용이 되죠. 저번 시간 한 20분을 가르쳐 드렸구만.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정해제도 적용이 된다니까요. 이 판례는 약정해제구나 똑같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근데 무슨 해제는 적용이 안 돼? 합의해제는. 그걸 하도 물어보니까 좀 구별하라고 말이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한 20분 가르쳐 줬구만. 약정해제는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니까요. 548조 2항이.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약정해제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무슨 해제는 적용이 안 되고 그거 좀 구별하라니까요. 그렇게 가르쳐도 저같이 가르쳐준 민법 선생 없어요. 다른 새끼들은 지도 잘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 뿌려 막. 그러니까 대충 배운 여러분도 개발 세발이고 저는 그래도 뭘 어려운 거 나오면 확실히 뽑을 때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좀 기억을 해봐요 한번. 그 조목조목 점을서 한 20분 가르쳐 드렸구만은. 따라서 이 판례도 그걸 잘 물어보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 책에는 빠져있지만.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없는 약정해제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551조 적용이 안 되고 이때도 또 판례 하나가 이 점을 한번 계속 물어보는데 이때의 손해는 저번 첫 번째 주에 가르쳐준 실내익 배상이냐 이익이익 배상이냐 요 이야기인데 요 계약은 유약이 이미 성립이 됐죠. 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 안 하니까 손해배상 책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행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 안 한 경우니까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요게 우리 시험에 옛날 90년대까지 요 판례가 몇 번 나왔는데 우리 책을 기르면 동그라미 2번에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판례가 약간의 변경을 가져왔어요. 옛날에 이행이익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땡 쳤는데 이 이행이익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행됐다 뭘 수 있는 이익, 이행이익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그때를 대비해서 무슨 이익을 배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실내이익을 배상해도 상관이 없다. 요게 추가가 됐어요. 따라서 이제는 그 동그라미 1, 2번을 연결져서 원칙은 이행이익을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이행이익이 얼마인지 입증하기가 곤란할 때는
뭘? 배상 청구도 된다. 실내익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추가됐으니까 거기까지 기억하고 원상회복 동시행강에다 집에 가서 있고 그 다음 뒤에 해제권은 소멸관에서 일반적 소멸원에서 제일 핵심은 제척기간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 해제권은 그는 몇 년 행사하라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몇 년 규정이 없으면 10년 10년 그러면 또 똑같은 스토리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사 가로친 1번으로 연결이 되고 10년 그러면 또 나오잖아 똑같이 상대방은 10년이 지나도록 불안정한 죄에 놓으니까 입도 떴자 밥만 먹는 입 아니다 물어봐라 최고 그 밑에 552조 동그라미 2번을 기억하면 되고 침묵을 지켜도 상관이 없으니까 침묵 지킬 때는 뭐 하는 걸로 본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너 해제할래 안 할래 하고 확답해달라고 최고가 했는데 입봉하고 확답을 안 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해제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었겠죠 해제권은 소멸한다 553조 집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 해지 다 집중하세요 올해 저번에 계약의 종료를 할 때 지금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구별을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시적 계약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지금까지 배운 해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에 비해서 이제 계속적 계약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치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개 중에서 매매하고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은 매매나 교환처럼 특정 시점에서 한번 급부를 이행하면 이행기에 도래하면 매매는 소유권 등기부 대금 지급하죠. 이처럼 특정 시점에서 한번 급부를 이행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일시적 계약. 문제는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 계약이라고 말해요. 이 계속적 계약은 급부가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경우를 계속적 계약 거래요. 이런 말을 알아들 때도 돼야 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채무이행을 계속 반복해서 행해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임대차 같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임차인이 1월달치 차임을 줬다. 한 번 줬죠. 그따 해서 임대차 계약 목적 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달에 또 줘야 돼. 2월달, 3월달 또 줘야죠. 채무이행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계속적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계속적 계약은 왜 해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가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 계속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해제 공부를 다시 되새김 밝히면서 먼저 이제 존속기간을 2년으로 약정했다 치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니까 임차인은 차임을 계속 반복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얘가 10개월 정도 차임을 따박따박 잘 지불을 하다가 두 번 임대차 경우는 두 번이에요. 2기 이상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차임을 연체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존속기간이 1년쯤 지났다. 10개월 주고 이 두 번 연체했으니까 요때 원래대로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계약이니까 해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 방금 해제 효과를 공부를 했으니까 해체를 하게 되면은 계약효력이 소급해서 소멸이 되죠. 처음부터 계약에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그 말. 그럼 지금부터 원상회복을 시키자 그 말이에요. 임대인이 설명드려도 칠판 10개월간 받은 차임은 해제를 했을 때 다시 반환해야 된다 반환할 필요 없다.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니까 소급료 때문에 원상회복이 되고 따라서 10개월치 차임만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달치 밀린 건 임차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금까지 1년간 가부 건물을 사용을 해왔겠죠. 요거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바꿔 말하면 임차권이라면 정당한 권한에서 사용을 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 처음부터 계약에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임차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용이익을 돈으로 환산해서 얘한테 상환을 해줘야 돼요. 이걸 또 돈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 더 이상 쓰면 안 되잖아요. 원래 상도 돌려야 돼가. 건물도 반환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원상회복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 10개월치는 돌려줘라. 2달치 밀린 거는 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건물 반환하되 지금까지 나무 건물을 무단으로 쓴 거니까 사용이익을 돈으로 환산해서 얘한테 돌려준다. 뭔가 계산하고 뭔가 귀찮다 그 말이에요. 번거롭고. 따라서 이번에는 원래대로 해지를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이 해지예요. 따라 가장 핵심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딱 됐을 때 2달치 밀렸으니까 원래대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럼 해지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1년간 임대차 계약은 지금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셈이 되고 해지한 시점부터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임대차 계약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니까. 따라서 이제 원상회복 의무도 안 생길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동안은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셈이니까 해지했을 때 얘가 이미 받은 10개월치 차임은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죠. 이때까지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거니까 정당한 대가로 받은 거잖아. 돌려줄 필요 없고 얘가 밀린 거 2달치 차임은 이행해야죠. 이때까지 임대차 유효하게 존속하니까. 그 다음 얘는 지금까지 1년간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했으니까 임차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에서 가부금을 사용했으니까 사용이익을 돈으로 환산해서 상환해 줄 필요가 없고 대신 건물을 더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장래를 향해서는 효력이 소멸됐으니까. 따라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얘가 밀린 거 2달치 차임 지불하고 건물 더 이상 쓰면 안 되니까 반환하고 그럼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해체를 했을 때하고 해지를 했을 때하고 어떤 것이 더 훨씬 편리한가요? 뒤처리하기가 해지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는 차무이행을 급부라고 그래요. 차무이행을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아 원래 상태로 돌리게 되면은 아까 같은 계산은 여러 가지 번거로운 후속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게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지금까지 해지할 때까지 계약관계는 손대지 마라 불자 그 말이에요. 유효하게 존속하는 거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언제부터? 해지한 시점부터 앞으로 계약관계만 소멸을 시키면 뒤처리할 때 훨씬 편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계속적 계약의 경우는 해체가 아니라 해지를 하고 해지를 하니까 가장 핵심은 뭐이다? 요거는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고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이 안 된다면 해지할 때까지 계약관계는 노타치니까. 다만 거기에 뒤에 넘겨보면 청산 의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책에 잘했나요? 제일 마지막에 요거는 원상회복 의무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은 요 장래량에서 임대차 계약 효력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계약관계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줬고 여기서 청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상대방 임대인에 반환은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청산 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원상회복 의무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첫째,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해지를 하면은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차이점 빼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해지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다. 요리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그 위에 보면 해지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를 저번에 조건 기한할 때 한번 가르쳐 줬는데 조건 기한할 때 판례를 통해서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635조예요. 이런 경우는 급작스럽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는 보증금 반환해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임차인은 목적물 다시 빌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 시간적 여유를 좀 주자해서
몇 개월이 지나야지 임대차 종료한 걸 돼 있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해지 기간이라고. 635조는 꼭 외우라고 그랬죠.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 해지 통과하면은 임차인이 통과받는 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 6개월에.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이 지나고? 1개월에. 동사는 누가 하든 5일이 지나면 돼요. 그게 임대차에 나오는 635조요. 그런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전형계약 15개 중에서 우리 시험하고 관련된 것은 매매교환 임대차고, 물론 이제 시험은 주로 교환계약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이고, 그 중에서 매매에서 담보 책임만 좀 어렵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것이 매매의 담보 책임이니까 그것만 끝나면 속된 말로 나머지는 혼자 쌀쌀 읽어도 다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이 천자책에서 이해를 못하느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사고력이 전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 책임이 제일 어려운 거니까 그거는 이따가 이제 상식으로 푸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근데 여기 매매부터 뒤쪽은 별거 없어요. 매매 다 앞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의의 쭉쭉 읽으면 되고, 그 법적 성질 다 가르쳐 줬잖아요. 낙선계약이다, 쌍목이다, 유상계약이다, 부르식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목적, 재산권 이전한다. 제일 밑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하다. 569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응용하는 조문이니까 그동안에 지겹도록 가르쳐줬고 다시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매매의 경우는 매수인 상대방 쪽에서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해야지 매매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도 재산권 이렇게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되는 거예요. 점검 딱 하고, 매매의 성립 당사자랑 합의 있으면 된다. 그 밑에 박스 판례 민법 첫 주에 가르쳐준 거 다시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매의 성립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되는 문제가 이제 세 가지겠는데, 하나는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계약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매매계약 체결 시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매매 계약 비용 그래요. 이 중에서 시험은 해년마다 집회 출제되는 뭐가 가장 핵심일 것이고, 뭐 말하는 다 알겠죠. 계약금일 거이고, 계약금. 간혹 가다가 이제 매매 이야기 한 번씩 나오고, 매매 계약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는 거의 뭐 실무에서는 필요하니까 시험에 낼 필요도 없는 건데, 매매에서 워낙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겹도록 울거먹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법원 계약 비용 누가 부담하냐 그것도 출제한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고. 먼저 매매 예약. 예약은 지금 장래 본계약을 처리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라고 하고, 설명드리세요. 책 아직도 못 찾았나요? 470페이지잖아요. 예약은 이제 장래 본계약을 처리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매매 예약은 갑이엘 토지 소유자다. 매수인이 지금 당장 토지 매수하고 매매대금 지급하고 인도받고 등기좀 받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년 후에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저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런 경우는 A가 A한테 청약 1년 뒤에 1억 원을 나한테 팔아라. 조건이 맞으면 그래 1년 뒤에 1억 원을 팔게 승낙하면 장래 1년 뒤에 본계약인 매매계약 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매매의 예약. 이때 주의할 것, 예약도 계약의 일종이에요. 이때 이 예약의 경우 특히 유념할 거, 거기만 제일 밑에 의논해서 제일 밑에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계약이다,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야 되고, 단독행위 아니에요. 왜냐?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를 당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걸 딱 점검하고, 예약도 계약 일종이니까 계약이잖아. 이렇게 팔아라, 그래 알았다, 요 양의사 합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칠판의 요 사례는 가장 전형적인 이제 매매 예약을 예를 들어준 것이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성질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이 매매 예약이 실무에서는 채권담보 법률적 수단을 많이 활용이 된다. 졌나요? 그 변칙 담보를 가등기 담보라고 그런다. 이 매매 예약이 이런 경우 말고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매매 이야기고, 여기 이제 실무에서는 채권담보 법률상 많이 행해진다. 앞에 물건법 할 때 다 예를 들어줬어요. 의리가부로부터 1억 원 필요가 설명드렸어요. 이때 요 채권자가 돈 빌릴 테니까 담보를 제공하라. 이 채무자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변제기에 1억 원을 변제 못하면 내 2억짜리 토지를 당신에게 1억 원에 매도하겠다. 미리 약속을 했어요. 미리 약속했으니까 뭐예요? 예약. 1년에서 변제기에 변제 못하면 2억짜리 토지를 대신 1억 원에 매매하겠다 했으니까 매매의 예약. 문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의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뭐 해두고 가등기를 해두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채권담보를 해서 담보 목적물에 채권자가 가등기가 경우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 실제로 얘가 나중에 변제에 변제를 안 하면 얘는 가등기를 해뒀으니까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인기를 함으로써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이런 게 이제 변칙 담보 중에 가등기 담보에 해당이 되고, 이 가등기 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이런 매매 예약. 보겠나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설명할 때. 순간에 놓치면 민법은 이해가 안 돼버려. 그러니까 항상 집중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여름에 본 시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중개사 시험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 가장 여러분 신경 쓸 집중력이에요. 이게 떨어져 버리면 본 시험 가면은 1차 시험을 50분, 100분이니까 1시간 40분을 있는 대로 집중을 해서 풀어야 돼. 특히 문제 풀 때는 조금만 집중력을 떨어뜨려 버리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옳은 걸 곤란한 걸 틀린 걸로 잘못 봐버리고, 지문에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없다라고 읽어버리고,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걸 1시간 40분을 아주 최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푸셔야 돼. 근데 앞에 결혼 문제 풀고 민법 문제 한 10개 풀면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집중력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시험 보기 전날에 잠을 제대로 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냐? 시험 걱정 때문에 거의 뜬 눈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물론 잠을 푹 자서 얼굴이 뻐시시해서 시험장 간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떨어지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합격 여부가 상관없이 장난꼴로 가기 때문에 걱정할 일 없잖아요.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번 시험 합격이라는 사람들 그 전날에 주무시려고 딱 눈을 감으면 1년 동안 민법 선생님 구박 있는 대로 받아가면서 공부를 뒤지겠는데 떠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0대, 20대 젊은 아들이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중력에서 승패가 좌우가 돼버려요. 글자가 안 보여, 글자가. 1시간 40분을 버티셔야 돼. 최대한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1시간 20분 항상 못 버티잖아요. 1시간 20분 뭐예요? 40분만 되면은 딱 눈 보면 알아요. 예? 너는 설명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안 듣잖아요. 계속 이거 보잖아요. 휴대폰 만지잖아요. 훈련하세요. 1시간 40분 버티는 걸. 1시간 30분 버티셔야 돼. 10분을 옮기는 시간을 치고. 그래야 합격을 해요. 그걸 자꾸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딱 1분 듣고는 고개 돌려버려. 계속 이러니까 제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눈을 쳐다보고 내가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좀 집중하실까 싶어서. 그러니까 내 혈압은 엄청 올라가요. 여러분 쳐다보면 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그 집중력을 지금 기르려고 자꾸 눈을 있는 대로 맞춰가면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겠지 그러고. 이렇게만 하면 고개 내려가 버려. 그냥 안 듣는 거야 이게. 에? 설명을 다 설명드려야지. 그럼 바로 자기 외운 거 맞추고 있나요 그게.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왜? 외운 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그 외운 거가 왜 이렇게 외운 결론이 됐는 그 과정을 배우는 거야 선생한테는. 책에 쓰여있는 거는 소론만으로 됐기 때문에 선생은 이걸 번역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선생이 할 일이에요. 칠판에 뭐 판사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필요한 거는 책에 다 있어요. 극단적으로 우리 이 교재만 봐도 능력 80점 맞아요. 이것만 봐도. 근데
내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번역해 주고서 필요한 거지. 어떤 새끼처럼 칠판에 판서주가 이게 선생님이 아니라고 말이야. 여러분 무슨 글씨 연습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학교에서 글씨 연습 그만큼 하셨으면 됐지. 그 마인드를 키우는 거요. 그걸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배운 걸 실면 써먹여야 되고 그건 방법 없어요. 선생 설마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이요. 이것밖에 없어요. 뭐 순간에 집중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 말 들어봐도 그 앞구절을 놓쳤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여기에 가등기도 한번 법률선으로 활용되는 것이 매매 이야기고,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비인전 안 하면 얘는 가등기에서 본인길 함으로써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대목에서 지금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경우에 얘가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가등기 담보 같은 담보를 빈칙 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빈칙 담보 경우는 채권자가 폭리를 취한다, 이게 패턴이다 보니까 이 채권자 폭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하나 제정이 되었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해 드리지만 그 특별법이 민사특별법의 다음 주쯤에 배우게 될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이에요. 따라서 이 가담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 채권자 폭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폭리를 규정하는 방법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칙으로 뺀 나머지 그거를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가등기 담보 법률에서는 이 차액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토록 하면 폭리가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에 하면은 이런 가등기 담보 경우에 채권자가 가등기에서 본인기를 하려면 반드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번 계약법 첫 주에 나온 가담법 4조 3항인데 청산금을 반드시 반환토록 하기 위해서 동시행관계를 해놨어요. 여기에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해줘야 돼요? 목적물, 얘가 점령했으니까 목적물 인도하고, 요 채무자 목적물 인도 플러스 그 다음에 본인께 해줘야 되겠죠. 가등기에서 본인께 뭐 요게 채권자 청산금 반환과 무슨 관계로 되어 있다? 동시행 관계로. 확실히 얘가 청산금 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따라서 얘가 야 인마 본인께 해줘라, 목적물 반환하라 그러면 얘는 네가 뭐 할 때까지 청산금 반할 때까지 나도 뭐 못하겠다, 목적물 인도 못하겠다, 본인께 못하겠다 개기면 돼요. 이게 저번에 동시행함권한 가담법 4조 3항이라고 말이야. 동시행함권은 가장 중요해. 왜 4조 3항이 가담법 4조 3항이 동시행함권은 가장 중요하냐? 이 규정이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행함권이 가장 중요하다 말이야. 그게 쓰였으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예약의 종류도 그 외화부야 말정항이니까 다 집중하세요. 예약에서 가장 문제가 이런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그 책이 읽어봐야 이해 못하니까 집중하란 말이야. 가장 큰 문제가 다시 왼쪽 사례로 돌아와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전제를 따겠단 말이야. 1년 후에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팔아라 그래 알았다 해서 이제 매매 예약이 딱 성립됐어. 이렇게 이때 이제 예약이 되려면은 너 1년 뒤에 팔아라 팔게 이래 갖고는 예약이 안 돼요.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목적물이 어떤 거다, 매매대금을 얼마다, 이런 게 최소한도로 확정이 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야지 이야기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팔아라 팔기 이거는 이야기 아니라고 말이야. 거기 판례 사례에서 보세요. 매매 성립에서 당사자는 합의가 있을 거여서 판례 사례 있죠. 목적물 대금 이런 게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정해지지 않으면 정해질 수 있는 기준이라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 아마. 그래야 이야기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사례 경우는 1억 원에 팔아라 1억 원에 팔게 해서 매매 이야기 성립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이 토지가 1년쯤 뒤에 5억으로 뛰었어요. 갑자기 개발붐이 불어서.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현재 시가 5억짜리 토지를 단돈 1억 원에 팔아야 되니까 예약해놨으니까. 예약의 장점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호텔 예약했을 때 장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예약해놓으면 5억으로 뛰었어도 얘는 얼마에 살 수 있다? 1억에. 그게 뛰어난 장점이잖아. 그래서 예약을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5억으로 뛰었는데 그러면 얘는 입이 좋아서 찢어진단 말이야. 내 살아생전에 무슨 이런 복이 있냐. 당연히 본계약 체결하자고 청약하겠죠.
근데 얘가 승낙을 안 해본다고 말이야. 왜? 현재 5억짜리 1억원에 팔라가니까 속이 뒤집어진다고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봉계약이 매매계약이 쉽게 성사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봉계약을 용이하게 처리할 것인가. 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크게는 예약의 종류가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 네 가지로 구별이 된다. 하나는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예약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한쪽 당사자에만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편무예약, 쌍방 모두에게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쌍무예약, 그리고 글자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을한 놈이 법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니 요 토지 주위로 개발붐이 불 것 같다. 그러면 땅값 올라간다. 얘는 1억원에 절대 안 팔라고 개일 것이다. 쭉 꿰어요. 그런 다음에 미리 특약을 맺었어요. 내 당신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에는 어쩔 줄 모르니까 우리 편무 예약을 맺자. 특약을 맺고 얘한테 승낙 의무를 딱 부여를 해놨다고 말. 그러면 이제 이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편무 예약 이렇게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1년 뒤가 됐어요. 좋아서 입이 찢어져서 팔아라 청약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승낙 의무를 부담하니까 의무 이행해야죠. 따라서 갑의 청약에 대해서 얘는 뭘 해야 돼요? 승낙. 그럼 봉계약의 매매가 용이하게 성립되죠. 이런 거를 편무예약. 쌍무예약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양쪽 모두가 뭐? 승낙 의무를 부담. 얘가 청약하면 얘가 승낙. 반대의 경우는 얘가 또 승낙 안 할 수 있죠. 여기에 혐오실에 들어 땅값이 1000만 원 똥값이 됐다. 그럼 얘가 좋아서 봉계약 처리하자. 그럼 얘는 현재 시가 1000만 원짜리를 1억원에 사야 되니까 객이겠죠. 그럼 얘가 또 청약, 얘는 승낙을 의무 부담하면 승낙. 봉계약 체결하기가 훨씬 용이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이야기. 동시에 이게 단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그게 뭐냐. 지금 편무예약을 맺었다고 가정하고 얘한테 승낙 의무를 부여를 했어요. 땅값이 5억으로 뛰었어요. 청약했어요. 승낙 의무 있으니까 승낙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배째라 나쁜다고 말이야. 얘가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편무예약을 맺었고 당신은 승낙 의무가 있으니까 승낙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얘가 그래요. 딱 우리나라에서 정해졌어. 너는 법에 와서 좋겠다. 나는 의무가 뭔지 몰라야. 그러고 또 걔게 배째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저 특징이야. 그러면 배를 찌어야 돼. 왜냐? 법 공부했으니까. 그래야 조직의 쓴맛을 보고 안 개긴다 그 말이야. 하세요. 얘가 승낙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을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얘는? 이때 아무것도 못하면 바보야. 이제 하세요. 작년 기초 입문과정 첫 시간에 가르쳐준 지식 동원하세요. 의무자 의무행 안 했어. 그럼 뭐 하면 되나요? 얘는 의무자 의무행 안 했다고. 민법 실제법 권리무 배우고 권리가 뭔가 의무가 뭔가 첫 주에 가르쳐 줬잖아요. 작년 11월 7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가르쳐 드렸어. 첫 주에. 소송 제기하잖아요. 소송. 의무자 의무행 안 하니까. 해서 이제 얘가 승낙 의무가 있으면 승낙 안 하니까 승낙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렇게. 그 다음에 증거자로 제출하면 얘가 승소를 해요. 그러면 그 승소 판결이 승낙 의사표시에 가름해버려. 그러니까 어차피 봉계약인 소송 제기하면 매매계약은 성립이 돼요. 따라서 얘는 어차피 소송해봐야 패소를 당하고 승낙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얻으면 되니까 그 판결이 승낙을 대신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매매계약 승따고 소송비용 패소 부담이니까 얘를 지근지근 밟으면 되는데 조직의 쓴말을 보이는데 사실은 나도 귀찮다는 거야. 뭐 해야 되니까? 소송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단점이라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용이하게 봉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예약 완결권 제도라고 말이야. 이 예약 완결권의 가장 핵심은 형성권이라는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 예약 완결권을 일방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글자대로 일방예약, 쌍방 모두에게 부여하면 쌍방예약이야. 이번에도 이 사람이 법 공부를 좀 한 사람이야. 이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예약에 장점도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얘가 승낙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승낙 안 하면 소송까지 해야 된다. 쭉 깨고 있어요. 그게 귀찮다.
조직의 쓴말을 보여도 좋은데 나도 귀찮다. 이런 경우는 이런 방법을 또 쓴다고 말. 이번에 이제 특약을 달리 맺어. 우리 일방 예약을 하자. 그런 다음에 예약 완결권을 자기가 딱 보유를 해요. 이렇게. 이게 일방 예약이야. 일방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을 보유. 양쪽 모두가 예약 완결권을 보유하는 것을 쌍방 예약이라고. 그러면 얘가 저 예약 완결권을 딱 보유를 하고 있다가 1년 뒤가 됐어요. 5억으로 뛰었다 치자고 말이야. 이번에도 얘가 본계약 체결하자고 청약하고 이자 승낙이 있어야지 본계약에 체결되는가 생각하세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야. 형성권의 특징이 뭔지 알죠? 뭐가 필요 없어. A쪽에서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하자 의사표시하면 얘 뭐과 상관없이 승낙과 관계없이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 효력이 발생이 돼버려. 본계약 체결하는데 이게 훨씬 더 뛰어난 장점이 있겠죠. 쌍방예약은 양쪽 모두 예약을 갖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면은 네 가지 이제 예약의 종류가 있는데, 물론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네 종류 중에 어떤 것이든 당사자가 선택해서 특약을 맺으면 돼요. 근데 이걸 뭘 알아야지 면제한다고 특약을 맺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민법에는 뭐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 예약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예에 들어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버려.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일방 예약이 자세히 설명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거기 지금 예약의 종류 네 가지 외워봐야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하라고 말이야. 뭐 종류만 나면 두드려 외워가지고 그게 공부라고 악쓰는데 그거 공부 아니에요. 그런 거라. 그런 거 시험 내지도 않고. 그 밑에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딱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 넘기면 예약 완결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방 예약의 경우는 일방 당사자 뭐를 보유하더라? 예약 완결권. 핵심은 성질에서 기억번이고 형성권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일방 예약, 쌍방 예약이 승낙 의무를 표현한 예약보다 뛰어난 장점이 있고. 확인했나요? 이때 예약 완결권도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동그라미 2번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하면 당연히 제3자에 대응할 것이고, 이게 형성권이니까 또 똑같은 소리 나오고. 기억, 디귿 똑같은 소리 나왔잖아요. 형성권이니까. 그러면 또 니은 위로 올라가서 디귿 지나서 니은 번으로 입도 떴다 치냐 10년간 기다리지 말고 뭐 하라? 똑같은 소리 나오잖아. 순서 딱 정리하시고 그렇게. 상대방을 10년간 기다릴 필요 없이 최고하면 되고. 그 니은 번호고 564조고 3화. 예약 완결할래 안 할래 확답해달라고 최고. 기간 내에 확답받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의사가 없으니까 확답 안 했겠구나. 예약은 효력을 상실. 요때 그 밑에 판례 지급도록 모르고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특히 속으면 안 될 것이 거기 세 번째 마지막 구조랄까. 요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요. 여기 지금 일방인 예약 완결권은 방금 취재금 이런 것들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성권은 나 지겹도록 가르쳐주고 똑같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에? 그죠? 첫 주부터 가르쳐주고 똑같은 소리가. 거기에 판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지막 구절만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의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컨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예약 완결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가 아니라 죄책권 경과로 소멸하는 거예요. 죄책권의 경과를 해서 그대로 소멸한다. 요거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첫 주에 가르쳐 줬는데 일정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킨 여도가 소멸시하고 죄책권 두 개가 있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죠? 형성권은 논리필연적으로 죄책권의 경과로 소멸이 돼요. 죄책기간이 있다가 담보책임부터 또 써먹어야 되는데 죄책권은 뭐 때문에 도는 거예요?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따라서 죄책기간은 소멸시효처럼 중단제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중단제도가 인정이 되잖아요. 권리자가 시효가 완성되니 권리 행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죄책권은 중단제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봤다시피 매매 같으면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시효기간 10년에 걸리죠. 10년 동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안 하면 그거는 시효로 소멸하니까 더 이상 등기 전에다가 청구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뭐 하게 되면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은 매수인이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봐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은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그걸 배웠다고 말이야. 근데 이거는 봐보세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다 하더라도 제척 기간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단제도가 인정이 안 된다고 말이야. 그거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야. 소멸시하고 차이점이니까 첫 주에다 가르쳐 줬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의 행사 방법 관련해서 지금 그게 대법원 결정인데 대결 써있는 거 대법원 결정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매매 예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이니까 자 참고적으로 아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예약은 무슨 예약으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만 민법에 규정이 됐으니까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일방 예약은 일방 당사자에게만 예약 완결권을 보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민법에서 이제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하니까 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한 사람에게 이제 예약 완결권이 부여가 될 건데 그게 누가 갖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누가 갖는 걸로 볼까요? 둘 중에 하나가 예약을 갖는 거예요. 일방으로 추정하니까 누가 갖는 걸로 볼까요? 실무에서 매수인이 갖는 걸로 봐요. 관행적으로. 얘가 이제 예약 완결권을 부하는 거 본다. 일방 예약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 매수인이 이게 부동산이니까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뒀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 건물을 얘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제3자 병에게 양도 매각해서 등기가 넘어가 버렸을게. 그러면 당연히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대항하는 거 당연하니까 문제는 첫째, 이 매수인은 예약 완결권을 누구에게 행사를 해야 되는가? 갑인가 여기 양수인 병인가? 지금 여기까지가 쓰여 있어요. 그렇게 보면 누구한테 예약 완결권 행사한다고? 원래 의무자가 갑이니까 얘한테 예약 완결권 행사한다고. 얘 말고 최근 딱 여기까지 쓰여졌어요. 그럼 이제 순서를 그대로 밟으라고 말이요. 예약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은 동계약인 매매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됐겠죠. 그럼 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소유권 이전 처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약 완결권을 보존해서 가등기했다 그 말은 정확하게는 예약 완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본계약이 매매가 성립되고 매매가 성립이 되면 매수는 무슨 권리를 갖는데 소유권 이전 처우권을 갖는데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지 가등기를. 그러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며 똑같이 물어봐요. 본등기가 됐을 때 얘 등기는 이제 말소가 돼야죠. 말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요게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 물론 이 친구는 이제 이게 우리가 등기법하고 물권법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 뒷구절을 시험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빼놨다는 소리 건데 미뤄 짐작한 데는 등기법이나 물권법에서 본등기 절차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옛날은 이에 관한 등기법 규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규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한다.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면 돼요.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해요? 얘한테 하죠. 그러니까 본등기가 됐다. 그럼 이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시키죠. 똑같이 해결하면 돼요. 여기까지 시험이 다 나온 거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나머지는 등기법 지식을 동원하라고 말이요. 최근에 지금 예약 의무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거기까지 하면 쓰여 있지만 본등기 청구 누구한테 하고 본등기 됐을 때 양수명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등기법, 물권법에 배운 지식하고 똑같이 사고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계약금. 여기 쭉 기억번호 계약금 이런 거 다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우리 민법을 보면은 매매에다가 설명해 놨고 매매의 계약금에서 규정을 해놨지만 요거는 이제 다른 유상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교환 임대차 등등에도 이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전제하고, 동그라미 종된 계약이다. 이 계약금 주고받는 것도 계약 일종이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관행이요 반드시는 아니고 법에 명시된 건 아니고, 통상이자 목적물 가액 1억이다 하면 10% 정도, 1,000만 원 정도 이제 계약금으로 교부를 하는데, 이것도 계약 일종이요. 계약금 줄 알았다. 청약 성능 합치가 됐잖아. 이거 계약이니까 이걸 계약금 계약하라고. 요거는 매매 계약을 전제로 성립되고 전제가 되는 거를 주된 계약, 이 계약금 계약을 종된 계약, 주종 관계에 쓰니까 종된 계약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체결될 필요는 없고, 계약 체결할 때 꼭 계약금 줄 필요 없고 나중에 줘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냐 점검다.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점수 못 따요. 참 이런 거 건너뛰고 싶어도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설마 이런 걸 몰라서 내가 짚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뒤에 가장 핵심은 첫 주에 가르쳐준 것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거는 신경을 있는 대로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집중해야 돼요. 지금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요물계약이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 1,000만 원 주라 청약, 그래 줄게 승낙, 이 의사표시 합침을 해서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전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니까? 요물계약이니까. 이해했나요? 이게 요물계약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판례가 그 밑에가 2007-7361 써진 거 있죠? 거기에 그 밑에 판례 사례로 그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점검 잘하라고 말이야. 여러분 거 시험에 나온 기초니까. 이 경우에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했는데 아직 얘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주라 줄게 의사표 합치를 있는데 듣고 있죠? 1,000만 원 중에 일부 500만 원만 지불했다. 이런 경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요물계약이니까 1,000만 원을 다 지급해야지 계약금 계약 성립하는 거요. 다 1,000만 원 지급하겠다 약정만 한 단계 또는 일부 500만 지불한 단계, 이때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중에도 지겹도록 나왔다시피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뭐로 추정이 돼요?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매도는 계약금 2배 들고 해지하고 매수는 포기하고 해지를 하는데, 문제는 이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다 보니까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약정만 한 단계 또는 그중 일부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해약금면 해지도 안 되는 거예요. 매도원이 2배 들고 해지한다는가? 이것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묻는 것이 그 밑에 그 판례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요물계약의 특사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지불의 기회 발생 안 된다. 즉 565조에서 해약금면 해지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잘해두세요. 외운다고 틀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 계약금의 종류를 갖고 놀아두는데, 이 작용에 따라서 계약금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계약금이든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증약금으로서 성질은 다 갖는데, 여기 증약금이다 그 말은 계약금은 뭐 때문에 줬냐 그 말은 매매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계약금 줬겠죠. 따라서 계약금이 교부됐다는 것은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뭐하는 작용을 한다? 증명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 거를 증약금 그래요. 이런 거는 뭐 시험에 2번인가 나왔다 뭐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계약금은 최소한도 성질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위약계약금인데, 이 위약계약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위약 벌의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이 있고, 하나는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이 있는데, 요거는 뭐를 말하냐 그러면은, 예컨대 자 계약금을 딱 교부를 했어요. 그럼 이어서 매수인 같으면은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매도인이
얘 얼굴을 딱 보니 새끼 평생 걸쳐 삔질거리고 살아. 다 이마에 쓰였어요. 삔질 해가지고 창편지도 모르고 저 날짜 중도금 지급을 안 할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얘를 못 믿겠으니까 특약을 맺었어요. 당신이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 지급 안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이쁘게 포장하면 차무 이행하지 않으면 차무 불령이 있으면 교부한 계약금은 위약 벌 무엇으로 몰수하겠다. 글자 그대로 벌금으로 몰수하겠다. 이렇게 특약 맺는 것이 위약 벌이라고 말이렇게. 이 말 듣겠나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중도금 지급 날짜 중도금 지급 안 했다 차무 불령이 있으면 이 약정에 따라서 매수인이 교부한 계약금은 벌금으로 일단 몰수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번 더 밟아버려요. 차무 불령 때문에 하는 거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돼요. 무슨 말 알겠나요? 얘는 중도금 전날짜 지급 안 하면 차무 불령이 있으면 계약금 몰수 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또 지니까 이런 약정을 맺게 되면 얘는 칼같이 전날짜에 채무이행하겠죠. 이때 뇌 구조를 바꾸라는 거야. 요게 이 매수인에게 이런 경우에 불리한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안 돼버려.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전날짜에 채무만 이행하면 몰수당할 일 없잖아요. 꼭 여러분 뇌 구조는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버린 거야 이게. 제 말 알아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약정 얘가 뺀질거리가 생겼으니까 얘가 네가 중도금 제때 안 주면은 이렇게 하자. 근데 얘가 나한테 불리한 거 뭐 하겠구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중도금 지급 날짜 뺀질거리겠다 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계약 체결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그 말 알아들어요? 이런 건 시험을 떠나서 실무에서 요긴하게 써먹으란 말이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저씨도 이걸 써먹더라고 말이야.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말이야. 그 명색이 중개사 공부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질이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도 모르면 이게 되겠냐고 말이야. 그 다음 손해배상 예정은 그대로 뜻풀이 해보세요. 손해배상 예정 그 말은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정해놨다 그 이야기야. 그럼 이쁘게 포장해보세요. 민법 용어는 그야말로 잘 만들어있어. 용어만 보면 위약 벌은 위약 채무이행 안 했을 때 뭐 해갔다는 거야? 벌금으로 몰수하겠다 그 이야기야. 손해배상 예정은 원래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또 똑같이 전날짜에 중도금 지급 안 했다 채무이행 안 했다 그러면 매도인은 차무 불령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자의 채무 불령이 있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됐는가 손해 발생을 산정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채무 불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 손해가 발생되는가 입증을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구차한 거야. 쉬운 일이 아니고 따라 이때 얼마 손해가 발생되는가 입증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편하다 그 말이야. 당신 채무 이행 안 하면 이미 교부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무엇으로 몰수하겠다. 계약금을 무엇으로 미리 정해놨다는 거야. 용어만 보고 하세요. 계약금을 요 위에 거는 계약금을 뭐로 했고 벌금으로. 그래서 위약벌. 요 밑에 건 뜻풀이 그대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정해놨다 그 이야기야. 뭐뭐 잘 들었나요? 그럼 바로 외우고 다녀. 뜻풀이만 하면 될 거를. 그런 훈련을 부지런히 하라고 말이야. 따라서 채무불령이 있으면은 얼마 손해가 발생되는가 손해 발생을 산정 입증할 필요 없이 얘가 교부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뭐 한다. 이거를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정해놨으니까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해 간다. 이런 거를 손해배상 예정 그래요. 그럼 뭐가 장점인지 알겠죠?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위에는 계약금을 벌금으로 몰수해 갔으니까 별도로 뭐 해버려요. 채무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겠지만 밑에는 계약금을 뭐로 정해놓은 거예요? 손해배상금으로.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으로 요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차이예요. 이해했나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폼 잡지 마시고 용어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요거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가는 거라니까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뭐 할 거 아니에요. 요거는 벌금으로 가져가는 거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요 글자만 보면 딱 나오겠구만은. 아직도 저는 훈련이 안 되나요?
저로 돌아가서 동그라미 기억번, 손해배상 예정, 채무불능의 경우에 잘 읽어야 돼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몰수당하고, 통상 이제 매수인을 말하겠죠. 교부받으나 매도인 같으면은 위약시는 배액을 돌려준다. 알겠죠? 상관없게 약정했으면 요거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요게 판례 입장이다. 이게 판례가 나와서 틀린 사람의 부지기수였는데, 왜 틀린 사람의 부지기수냐 그러면은 이게 얼른 보면 해약금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해약금이 뭐요? 매도인이 계약할 때는 2배 돌려주고, 매수인이 해지할 때는 계약금 뭐하고 포기하고, 그게 해약금이야. 요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 그죠? 차이점 추정하세요. 차이점. 거기에 기억번의 판례 방금 읽었죠? 계약금 교부받은 매도는 2배 돌려주고, 계약금 교부한 매수는 계약금 몰수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이게 해약금하고 비스무리하다고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거는 판례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약 계약금 일종이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해약금하고 차이점을 내 묻거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 틀린 사람의 부직이 있었다는 거야. 그 차이점에 해당되는 데만 은대를 한번 쳐보세요. 그 구절만. 거꾸로 묻자고 말이야. 해약금한 해제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해제하는 거죠. 그죠? 자, 지적해 줬어. 거기만 은대를 쳐보세요. 뭐가 핵심 포인트인 거하고 기억번에. 채무불량의 경우, 그게 차이야. 채무불량의 경우. 구별했나요? 해약금 매니저는 채무불량과 관계 없이 하는, 그걸 꼭 확인하라 그 말이야. 채무불량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위약벌 읽으면 되고, 우측에 우리 민법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반대로 방금 가르쳐준 위약 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이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돼요. 제 말 듣겠나요? 따라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동그라미 3번의 위약금에서 그 밑에 두 번째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을 건? 특약이. 따라서 이제 이에 관한 이거를 이해하고 있나 묻는 판례가 우측의 판례 살아서 1번 판례예요. 1번 판례. 자주 물어봐요.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위약 계약금이 되려면 이에 관한 뭐가 있을 것? 특약이. 따라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들은 몰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불능을 위해서 자기에게 얼마 손해가 발생이 됐는가 그걸 산정해서 입증한 다음 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 1번 판례 애우지 말고. 그 다음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니까 해약금은 해제 565조 시간마다 계속 나왔고, 언제까지 해지하냐?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기억. 니은 이행에 착수한 시점은 언제를 말하느냐?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핵심 첫 번째, 채무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제일 대표적으로 매수인 같으면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니까 계약금 주고 이어서 뭐 주면 중도금 지급하면 자기의 대금지급 채무 일부 이행에 착수한 거죠. 매도인 같으면 목적물 인도했다, 이런 경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해약금에 해제 못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쟁을 하는 경우, 매수인 같으면 잔대금을 준비하고 등기 절차를 받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관할 등기소 동의를 촉구한다든가,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보고, 밑에 디귿번 판례. 이게 이제 과거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하루에 막 1,000, 2,000씩 막 오를 때 자주 이제 빈번한 사건들인데요. 아파트 매매를 했다. 중도금 지급 날짜가 4월 20일이다. 근데 옛날에 10년 전에 수도권에서 계약 체결하자마자 일주일에 아파트 값이 1,000만, 2,000만씩 막 뛰고 그런 시절이 있어.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엄청나게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계약 딱 체결한 이후에 계약금에 3천을 주어놨는데 일주일마다 몇 천씩 아파트 값이 막 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듣겠나요? 그럼 매도인은 지체 없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하면 되죠.
팔기 싫으니까. 근데 또 계약금 2배 돌려주면 3천 손해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가 이제 닥달한 게 이제 중개업자를 닥달하는 거예요. 애꿎은. 그래서 중개업자 때 아파트 매매가처럼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니까 매매대금을 좀 증액을 시키자. 한 5천만 원만. 그럼 또 중개업자는 요 매수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계약처럼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매매대금 한 5천 원 올려주자. 그럼 매수인이 응할 일이 없죠. 꼬우면 2배 돌려주고 해지하면 돼. 그 3천 손해보기 싫으니까 또 안 하고 개기고 자꾸 하는 거 이게. 그럼 매수는 똑똑하니까 벌써 눈치채요. 아, 조금 더 올라가면 나는 매매대금 올려줄 생각 없고 매매대금을 그때마다 올려주면 바로 매매대금 미리 정해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2배 돌려다 계약 해지라고 달라들겠다. 매수인이 딱 예측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4월 20일 중도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기 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4월 10일쯤에 미리 이행의 착수 중도금을 딱 지급했어요. 그때 또 이 바보가 또 받더라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또 1억이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들먹이는 거예요. 네가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준 거니까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거 나는 이제라도 2배 들어오게 해지하려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 이야기고. 그게 디귿번 판례예요.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가 그런 일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에 관한 판례라고 말이야. 그 다음 뒤에 넘겨서 거기 판례들, 특히 1번 판례는 과하게 우리 시험에 쏟아져 나온 판례인데 1번 판례는 이 판례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외워서 누구나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 판례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지금 토막을 지어놨는데 지금 이제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을 지급을 딱 했어요. 그럼 이행에 착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 당연히 못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매수인 쪽 집중해 드려야 돼요. 중도금을 지급했다. 매도인은 더 이상 해지 못한다. 이거는 누구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수인 쪽에서 자기는 중도금 지급 이행에 착수를 해놓고 아직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그래서 뭐 목적물 인도해 줄게 이런 쪽도 없고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그래서 이미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쪽에서 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건데 일단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이상 자기 쪽에서도 계약금 포기하기 해지 못해요. 그 판례인데 요게 자 과거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빠져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토막내서 물어볼 때 안 틀렸다고 하란 말이야. 지금 법규상으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해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 판례에서 묻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했을 때 일방은 누구를 말하는가? 요걸 묻는 거예요. 지금부터 물어본다면 이 판례 내용은 확인했죠? 그러면 여기 일방을 해석할 때 첫째, 이 일방은 상대방으로 국한하여 해석한다. 상대방만을 말한다 그 이야기야. 아니다.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을 말한다. 고르세요. 만약에 위에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요 일방은 요 상대방으로 국한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대로 뜻풀이 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정도가 지금 이미 이행에 착수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잖아. 그러면 얘도 계약을 해제본다는 거야. 지는 이미 뭐 해놓고 이행에 착수해놓고 무슨 말이겠어요? 따라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일방은 상대방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행에 착수, 얘가 이행에 착수했던 어느 누가 착수했던 양쪽 다 모두 계약해지 뭐 하는 거예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을 말하는 거예요. 일방 이행 착수했다 했던 거야.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상대방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냐, 쌍방 중 어느 일방을 말하냐. 그 다음 3번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판례인데 이 앞전 시험에 요거는 출제 안 되고 개기고 있다가 드디어 요것까지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총칙에서 배운 판례는 요 판례였고 총칙에서 배운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자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매 소지하는 토지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했다. 유동증하지만 무효다. 물론 이제 계약금은 교부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계약금은 이제 교부한 단계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매에서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계약금은 교부한 단계에서 이때 이제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판례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에도 565조 1항이 적용되는가 요걸 배웠고 우리 시험 몇 번 나왔다 그래서 여기 해약금에서 해지한다는 것은 계약 일반의 법칙인 이상 여기 토지거래 허가지의 경우도 이 565조 1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매도는 계약금 2배 들고 해지할 수 있다 요걸 배웠어요. 그런데 계약금 이제 계약법 시험에 나온 판례는 그 3번 판례인데 요거는 요 동일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뭐를 받은 거예요? 허가를 받았을 때 이것도 이행에 착수한 거냐 요걸 묻는 거야. 이게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보면 얘네들은 더 이상 해약금의 해제를 못 하겠죠. 근데 관할관청은 뭐 받은 것은 허가 받은 것은 요 무효였던 계약을 처음부터 무엇을만 만들어 줄 뿐이지 처음부터 유효만 만들어 줄 뿐이지 현재 계약금만 교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제는 관할관청 허가 받은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그 판례요 3번은. 총칙에서 배운 판례는 요 판례고 유동적 무효경우도 565조 1항이 적용돼. 요거 총칙에서 배운 거예요. 나 같으면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 행사 방법 니은번 딱 점검하고 매도인은 반드시 계약금 배액을 제공해야 돼요. 제공하지 않고 해제 의사표를 해가지고는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 매수인이 수령해야 된다 그래서 굳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자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앞전 시간에 배운 거는 채무 불이익을 위해서 해제하는 법정 해제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 법정 해제의 기본적인 효과는 1. 소급여가 인정이 된다. 2. 이행한 것이 있으면 원상여부 의무가 생긴다. 요거는 채무불이익 때문에 해제하니까 무엇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이게 기본적인 효과였어요. 그런데 앞에 저번 주에 가르쳐줬다시피 해약금만 해제는 채무 불이익과 관계 없이 해제하는 거니까 흔히 말하는 무슨 해제 일종이다? 법정 해제가 아니라 약정 해제 일종이죠. 실무상으로 약정 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거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또는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첫째, 이 경우도 계약 효력이 소급에 소멸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 대신 이 경우는 원상여부 의무는 발생이 안 돼요. 일단 왜 안 되느냐?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하는 건 이행한 것이 있어야지 원상여부 문제 생기죠. 그 다음 이 경우는 채무불이익과 관계 없이 해제하니까 무엇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 기억, 니은 확인했나요? 그 다음 디귿번 판례도 점검 잘 하시고 다 저번에 가르쳐 줬으니까 이 해약금의 해제를 하는 것도 계약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런 경우에 뭐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매수인 같은 나는 반드시 이 금을 매수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해약금의 해제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으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맺으면 해약금은 해제 못해요. 그게 디귿번 판례. 이런 것 좀 틀리지 마세요. 확인했나요? 그 다음에 니일번도 외우지 말고 갖고 놀아야 돼. 이런 걸 물어보면 빵점처럼 왜 이렇게 수두룩한가 모르겠어요. 그 니일번을 물어보는 판례가 민법이라 밑에 판례사로 1번 판례인데 해약금면 해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약금이 교부가 됐다. 근데 이어서 얘가 중도금을 지급 안 하더라. 그러면 무슨 해제도 가능한 거예요. 채무불이익을 위한 법정 해제도 가능하고 계약금이 교부돼서 꼭 해약금은 해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불이익을 이유로 해서 무엇도 할 수 있고 법정 해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유보된 약정 해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같이 병존하는 거니까 뇌구조 바꾸라는 거예요. 뭐를 바꾸자? 뇌구조를 계약금 교부돼서 언제나 해약금은 해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가능하다? 채무불이익이 있으면은 법정해제도 가능하고 또 다른 유보된 약정해제도 가능하고 특약 맺은 사실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하도 물어보니까 자유자재로 갖고 노시라 그 이야기고 1번 그 밑에 판례 1번 계약비용 부담 집에서 읽으시고 뒤에 넘겨서 매매계약의 효력 요거는 이제 결국 이 매매를 했을 때 매도원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무가 생기는가 요걸 배우고자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효력은 이런 거예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건물 매매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증금 부담한다. 물론 반대 권리를 갖고 이게 매매로부터 생기는 본질적인 효력인데 요거 시험에 낸 사람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요. 뭐 특별히 낼 만한 것이 없고 대신 아까 저 서두에 이야기해 준 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됐는데 이거를 우리는 담보 책임 그래요. 매매 효력 부분에서는 이 담보 책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 이 본질적인 효력은 뭐 낼 게 없잖아요 사실. 따라서 이런 것만 읽어보면 되고 재산권 이전 의무 그냥 쭉쭉 읽으세요. 목적물 인도뭐 읽으면 되고 뒤에 가로친 사람 뭐 동시행 관계다 다 가르쳐줘서 읽으면 되고 지나가는 길에 과실의 기속은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보니까 요거 점검 잘해야 되고 뒷페이지에 우리 민법은 587조에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건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가 취득하세요? 매도인이 과실을 인도할 때까지는 대신 매수인이자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할 건데 이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인도할 때까지는. 따라서 결국 우리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인도할 때까지 취득한 과실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대금에 대한 이자를 뭐한 거 보자는 거예요. 상기하는 걸로 보자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587조 두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담안에서 두 줄짜리 판례 딱 점검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이미 뭐 해버렸다? 완납. 매매대금을 완납을 딱 해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 해서 매도인이 과실 취득하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득 취하잖아요. 여기에 과실하고 대금에 대한 이자는 상기하는 걸로 보자는 취지인데 대금이 이미 완납해버렸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인도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과실 취득권은 누구의 기속이 돼야죠? 대금 완납했으니까 매수인에게 기속이 돼야 되겠죠.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 판례까지 딱 점검하고 매수인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대금적 의무 쭉쭉 읽으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두고 옛날에 이제 우측까지 588조 이런 걸 시험에서 거의 안 넣는데 요즘은 이제 매매에서도 뭐 계약금이라든가 담보책임이 워낙에 시험에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것도 이 점을 한 번씩 내니까 조문을 한번 읽어보되 그건 여러분 몫이니까 우측에 넘어가서 588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588조를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건데 매매의 목적물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제3자가 내 거다 또는 내가 큰 자당권자다 이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수한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 전부나 일부를 이전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해버리면 매수인이 잘못하면 대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 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있는 범위 내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이때 이제 조문 나머지 읽어보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인은 이행기에 정당하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행기 이행안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절대 틀리지 말고요. 그럼 알겠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판례가 하나 쓰여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판례인데 지금 이렇게 이 건물 매매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제3자 이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내가 지금 이 건물에 근저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채권 최고 한도의 범위 내에서 얘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는 소유권 취득 뭐 하지 않을게? 취득했다가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 위험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 또 일부 지급을 매수는 거절한다는 건데 여기서 저 거절하는 것은 위험 한도 내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 앞으로 근저당이 채권 최고 한도 이게 5천만 원 돼 있다. 그러면 매매대금 중에서 5천만 원만 지급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판례라 그 말일까. 마소등기가 될 때까지 등기상의 담보 한도 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전부 거절하는 게 아니란 소리죠. 확인했나요? 이게 이제 588조 1항이라고 말. 그 위에 나와 있는. 근데 이제 또 물어본다 말이요. 내용 파겠나요? 이거는 실무에서 워낙에 겪고 살고 중개발도 노상 겪고 사는 사례 이런 거는. 그럼 일단은 매수인 쪽에서는 이음 한도 내에서 그게 588조 1항 대금의 일부 지급을 거절한다. 일이 돼 있는데 또 한편 우리 판례에 가면은 이 경우에 매수인이 지금 듣고 있죠? 매수인이 이 경우에 무엇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판례가 봐요. 저번 주 가르쳐줬어. 이렇게 목적물에 근저당 설정이 됐을 때 저번 주 뭐 배웠는가 해보세요. 뭐 쌍목이하게 뭐 특이한 여러 개 갖고 배운 게 있어. 얘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해야죠. 뭐가 동시행 관계예요? 근저당 말소 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죠. 따라서 얘는 뭣도 할 수 있어요. 네가 근저당 뭐 할 때까지 말소일 때까지 대금 지급 뭐 하겠다. 요건 이제 588조 1항에서 대금 지급 거절할 수도 있고 동시행 항변권 몇 조에서 536조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판례 가면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또 묻는다 말이에요. 내가 매수인이다. 여러분 같으면 588조 1항에서 대금 지급 거절하는 게 나을까요? 536조에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에서 대금 지급 거절하는 게 나을까요? 이 경우는 동시행 항변권 인증된 데가 판례예요. 536조에서. 대답은 잘 했는데 이유를 떼세요. 법 공부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중요해요. 왜 이걸 고르셨나요? 588조에는 아까 제가 어디에 강조를 했어요? 대금 전액의 거장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 거절한다고 그랬죠?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담보, 채권 최고 한도를 말하겠죠. 그 한도의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대금 지급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대금 1억이고 채권 최고 한도 5천이면 1억 전부가 아니라 5천에 대해서만. 그죠? 동시행 항변권 행사 대금 지급 거절 때는 얼마 거절할 수 있다? 대금 전액 아니면 일부. 요거는 대금 전액이죠. 그래서 이게 낫다 그 말이에요. 실무에서 중개발 때 이런 것도 알고 하라고 말 시험을 떠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사안의 경우는 이 판례처럼 588조 1항에서 대금 지급 거절할 수도 있고 536조에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도 있지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은 대금 전액을 거절한다고 말이에요. 588조 1항은 이음의 한도 내에서 거절하는 거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536조를 행사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에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 다음 뛰어넘기세요. 이놈은 담보책임의 문제인데 해년마다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가 나와요. 담보책임에서 이것만 하면 이제 민법은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난 건데 임대차에 뭐 읽기만 하면 다 되니까 따라 담보책임도 이게 유형별로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이야. 60점을 못 넘기니까 떨어지는 거야. 따라 담보책임에서 아마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 담보책임 분야에서 기출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아야 두 문제 나와. 두 문제 빼버려도 95점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거를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뭐 암기를 뭐 가르쳐줘야 돼. 그거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 문제 못 풀어. 따라서 상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를 딱 공부를 하되 법은 상식이니까 제가 아무리 상식으로 가르쳐줘도 야 그거는 네 상식 내 상식은 안 돼야 그러면 포기해버리자 말이야. 이 부분은 최대 두 문제니까 그래도 몇 점이면 돼요? 95점. 이걸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려. 외우는데 그럼 뭐가 나와요? 외워도 못 풀어. 어차피 사례 나오면. 그러면 제껴버리고 그 시간에 내가 할 만한 데다 전력 투구하면 거기에 훨씬 고득점이 기르라고 말이야. 어차피 우리는 절대평가니까 6점만 넘기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그 대신 잘 들어보면 암기 안 하고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와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하라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설명할 때 이렇게 보면서 할 건데
그때 이미 또 벌써 제껴버리고 그래 요거는 너 혼자 지져라 나는 제껴본다 하고 하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한 문제에 3,000명이 걸려있어 커트런 선상에. 그러니까 한두 문제가 그 만만한 거는 한 문제 차이로 떡 떨어지고 붙는 3,000명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집중은 일단 하라고 말이요. 해보되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그러면 외우는 거는 우리가 포기해 버리자고 말이야. 아무리 시험이 많이 나와도 이따가 살펴보라. 좀 마셨다 하죠.